북한과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북한의 최대 우호국인 중국의 한복한 식당, 18명의 젊은 여성들과 그들을 감시하는 총지배인이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북한 식당은 보위부에서 감시하며 철조망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주 자체가 불가능한 곳. 그런데 19명의 인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보위부의 감시 능력조차 의심당할 수 있는 김정은 정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4년간 여권을 빼앗긴 채 월급의 80%를 평양에 바치며 쇠창살 달린 숙소에 갇혀 살던 그녀들이었습니다. 상하이 공항 화장실에 숨어야 했던 그날 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해외 식당의 실체, 중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여자 화장실. 저는 비좁은 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16명이 됐습니다. 출발할 때 18명이었는데 6명이 잡혔습니다. 미경이랑 순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배인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빨리 비행기를 타야 해. 그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북한에 계신 부모님, 오빠네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사흘간의 도주. 그 사흘이 제 인생 29년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25살 때 당의 영광스러운 선택을 받아 중국으로 갔습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으로 말이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손님들 시중 들며 조국을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 그것이 제가 받은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진짜 북한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987년 평양시 모란봉구역 신흥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동강 끝자락 낡은 5층짜리 아파트 2층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7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지만 북한에서는 평양에 산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기 때문에 저는 그곳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모란봉구역에 있는 경공업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셨죠. 저녁 8시가 돼야 돌아오셨습니다. 일요일에도 학습 모임이 있어서 쉬는 날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신흥동 식료품 상점에서 일하셨습니다. 국가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던 90년대부터는 주말마다 시장에서 장사도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옷가지, 신발, 그릇 같은 것들을 팔아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가셨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오셨습니다. 은혜야, 엄마 늦어도 밥은 꼭 먹고 학교 가거라.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솥뚜껑을 열어보면 옥수수밥이 전부였습니다. 쌀은 1년에 명절 때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친척들 모여서 조금씩 나눠 먹으면 한 공기도 안 됐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18살에 군대에 갔습니다. 10년을 복무하고 28배 제대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평안남도 탄광으로 배치됐습니다. 그곳에서 새언니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조카 성민이와 미란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조카들 얼굴을 보러 탄광까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편도 6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모란봉 소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대동강변을 따라 걸어가면 모란봉이 보였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강물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했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들었고 겨울이면 강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은혜야, 공부 열심히 해서 평양음악무용대학 가거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학교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고 구역예술소조 활동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평양도 90년대는 힘들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던 그 시절.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도 굶어 죽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안 나오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혁명 열사의 자녀라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 공화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고 배웠으니까요.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 제가 18살 때 평양음악무용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성악과였습니다. 우리 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동무들에게 자랑하러 다녔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돼지고기를 사오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고기국을 먹었습니다. 은혜야, 너 덕분에 우리 집안이 빛이 났다. 오빠가 탄광에서 올라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수도 기뻐하며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조카 성민이는 고모 대학생 됐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무엇이 자유인지, 무엇이 인권인지 몰랐으니까요. 그저 당이 시키는 대로, 국가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악실기, 주체사상 학습, 당생활 총화. 매일이 빡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졸업하면 평양 어딘가에 예술단에 배치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2012년 3월 졸업을 앞두고 담당 지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동무, 당에서 영광스러운 임무를 줬네. 중국 해외 식당에 파견 가게 됐어.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중국 파견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동무는 당이 선택한 전사야. 중국에서 공화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받았네. 지도원 동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무.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뛰었습니다. 신흥동 아파트 계단을 2칸씩 올라가며 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중국에 가요. 당에서 선택했대요. 어머니는 국수를 삶다가 손을 멈추셨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다가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두 분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이냐, 은혜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네. 중국 식당에서 일하는 거래요. 노래도 부르고 손님도 받고요. 월급도 많이 준대요. 어머니가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해외 파견을 가다니. 그날 저녁 우리 집은 또 한 번 축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두부도 사오시고 김치도 담그셨습니다. 오빠네 식구들도 탄광에서 올라왔습니다. 평양에 사시는 아버지, 형님 댁 식구들도 왔습니다. 은혜가 해외 파견 간다. 친척들이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숙부님은 술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씨 집안의 영광이다. 은혜야, 중국 가서 돈 많이 벌어라. 그럼 우리 집안이 다 잘 살 수 있어. 형수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야, 너 덕분에 우리도 좀 나아지겠구나. 성민이랑 미란이 학교 준비물도 좀 사줄 수 있겠어. 조카 성민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고모, 중국에서 사탕 사다 줘요. 미란이도 졸라댔습니다. 저는 인형이요.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만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밤에 제 방으로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중국 가면 조심해야 한다.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야. 당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알았지? 네, 어머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탈출 같은 거 생각하지 마.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탈출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야. 성민이, 미란이까지 다 끌려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왜 탈출을 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탈출. 그게 뭐가 좋다고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인데 저는 당의 전사로 조국을 위해 외화를 벌러 가는 겁니다. 2012년 5월 11일 저는 평양역에서 중국행 기차를 탔습니다. 함께 선발된 종업원 19명과 지배인 1명, 총 20명이었습니다.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역에는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또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에 충성하거라. 그리고 건강해라. 오빠는 제게 조그만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열어보니 중국 돈 3,000위안, 한국 돈으로 60만 원쯤 되는 거액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인민들은 따로 저축을 할 수 없습니다. 탄광에서 10년간 몰래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야, 혹시 급할 때 써. 오빠,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손흔드는 가족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모란봉이 보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평양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줄은, 다시는 부모님을 못 볼 줄은, 오빠네 식구들과 이별이 될 줄은. 기차는 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으로 넘어갔습니다. 압록강 철교를 건널 때 지배인 동무가 말했습니다. 동무들, 이제부터 우리는 공화국의 얼굴이야. 중국 놈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보여줘야 해. 알았지? 예. 우리는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설렜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가족들도 도와주고, 조국의 영광도 드높이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화려한 감옥, 중국 장쑤성 난징시. 기차를 타고 이틀을 달려 도착한 곳이었습니다. 평양관이라는 간판이 붙은 3층짜리 식당 건물. 겉에서 보면 화려했습니다. 빨간 네온사인, 큰 유리창, 주차장에는 비싼 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중국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와, 여기가 우리가 일할 곳이에요. 동료 혜진이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화려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뒷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여권 다 내놔. 지배인 동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권을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내가 보관할 거야. 그리고 휴대전화도 다 내. 휴대전화도요? 중국 놈들이랑 접촉하면 안 돼.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면 어쩌려고. 다 내. 우리 19명은 여권과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아니, 빼앗긴 게 아니라 보관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3층에 우리 숙소가 있었습니다. 방 4개에 19명이 나눠 살았습니다. 한 방에 서너 명씩. 화장실 하나, 샤워실 하나를 같이 썼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붙어 있었습니다. 왜 창살이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지. 중국은 위험한 나라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라는 걸. 첫날부터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외출 금지, 손님들이랑 사적인 대화 금지, 중국 사람이랑 친해지는 것도 금지. 매일 저녁 9시, 생활총화. 일요일 오전, 사상학습. 알았지? 예.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과는 빡빡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저녁 준비시간 1시간 빼고는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님을 받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루에 2번, 오후 2시와 8시에는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북한 민요, 혁명가요, 때로는 중국 노래도 불렀습니다. 손님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팁도 줬습니다. 하지만 그 팁은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팁은 다 모아서 공화국에 바친다. 동무들 개인이 가지면 안 돼. 지배인 동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월급은 인민폐로 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8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큰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월급날 제 손에 쥐어진 건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돼요? 40만 원은 공화국에 바치는 거야.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거지. 그리고 숙식비, 공연복 비용, 교통비 다 빼면 이 정도야. 하지만 불만 있어. 평양에 있는 내 가족한테 연락할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그 10만 원도 자유롭게 쓸 수 없었습니다. 매달 최소 5만 원은 평양 집으로 송금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가족이 당해서 불려갔습니다. 김은혜 동무 딸이 중국에서 돈을 안 보내는데 뭔 문제 있는 거 아냐?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오빠네 가족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5만 원을 보냈습니다. 남은 5만 원으로 비누, 치약, 생리대 같은 것들을 샀습니다. 저축은 할 수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일해서 제 손에 남은 돈은 400만 원. 한국 돈으로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4년을 거의 쉬지 않고 일해서 말입니다. 매일 밤 9시면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숙소 거실에 모여 앉아 하루를 반성했습니다. 오늘 누가 중국 손님이랑 웃으면서 떠들었지.
사상이 해이해졌어. 오늘 누가 음식을 남겼어? 공화국의 식량을 낭비한 거야. 오늘 누가 김정은 원수님 사진 앞에서 절을 안 했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비판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가 벌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청소를 더하거나, 월급을 깎이거나. 일요일 오전에는 사상학습이 있었습니다. 노동신문을 읽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중국의 자본주의가 얼마나 썩었는지, 남조선 미제가 얼마나 나쁜지 배웠습니다. 동무들, 밖에서 보는 중국은 다 거짓이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인민들은 다 굶주리고 있어. 우리 공화국이 제일 좋은 나라야. 하지만 창밖을 보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우리처럼 감시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못 본 척, 모르는 척, 아닌 척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식당 건물 주변에는 담벼락과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단체 생활을 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지배인과 보위원이 상주하며 항상 감시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외출은 특별한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조를 이루어서 최소 3명 이상이 함께 나가야 했습니다. 한 명이 도망가지 못하게 서로를 감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설령 몰래 나간다 해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외부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중반의 북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중국말도 제대로 못했고,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북에 있는 가족들이 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았습니다. 4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평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미란이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미란이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개져 있지 않았고, 세면도구도 그대로였습니다. 미란이 어디 갔어?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지배인이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박미란 동무는 반역자가 됐어. 어젯밤 식당을 몰래 빠져나갔어. 탈출을 시도한 거야.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이 잡아서 우리한테 넘겼어. 지금 평양으로 가는 기차에 타고 있어. 동무들도 알다시피 탈출은 곧 반역이야. 미란이는 끝났어. 가족들도 다 끝났고 그날 저녁 생활 총화는 평소보다 더 길었습니다. 박미란 동무의 반역 행위를 규탄한다. 우리는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일제히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평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란이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미란이 부모님, 오빠, 남동생도 함께 수용소로 갔다고 했습니다. 중학생이던 남동생까지도요. 이게 반역자의 최후야. 동무들, 명심해. 지배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란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예뻤던 22살 여자애. 함경도 청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동생들 밥 먹이려고 여기 왔다고. 돈 벌어서 가족 잘 살게 해주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치범 수용소에 갔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가족들까지 끌려갔습니다. 단지 자유를 원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달라졌습니다. 식당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생활총화 때도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2016년 2월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평양냉면을 주문하며 제게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여기 일하기 힘들죠? 저는 놀라서 손님을 쳐다봤습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지배인은 저 멀리 있었습니다. 힘들면 도와줄 수 있어요. 한국에는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명함 놓고 갈게요. 혹시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손님은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명함을 봤습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어떤 단체였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변기 물탱크 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전화번호를 외웠습니다. 2016년 3월, 지배인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명함을 들킨 걸까요? 은혜야, 너 나이가 이제 29이지? 네. 동무. 평양으로 곧 돌아갈 거야. 해외 파견은 보통 5년이거든. 내년이면 교체될 거야. 저는 안도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부모님을 볼 수 있다니. 하지만 말이야. 지배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평양 가면 우리가 뭐가 돼? 또 공장 가고, 또 배급 못 받고, 또 굶고. 은혜야, 너도 알잖아. 평양 가봤자 미래가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한테 생각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 곧 얘기해 줄게. 지배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걸. 3월 말, 지배인이 우리를 몰래 한 명씩 불렀습니다. 식당 창고에서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은혜야, 자유를 원하냐? 네, 나 말이야. 한국 가려고 해. 너도 같이 갈래?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요? 나도 알아. 평양에 처자식 있어. 하지만 은혜야, 이대로 살 거야? 일평생 노예처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란이 생각해봐.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생각해보고 내일 대답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얼굴, 오빠네 가족 얼굴, 조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미란이 가족도요.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유를 택하기로요. 4월 첫째 주, 지배인은 우리를 한 명씩 창고로 불렀습니다. 은예, 결심했어? 네. 동무. 아니, 지배인님. 가겠습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애들한테도 물어봤어. 지금까지 18명이 가겠다고 했어. 18명. 우리 식당 종업원 전부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들 지옥 같은 생활이었거든. 하지만 은혜야, 이건 목숨 거는 일이야. 잡히면 우리 다 죽어. 가족들도 다 끝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겠어? 네.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차라리 죽더라도 자유를 보고 죽고 싶어요. 지배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맙다. 은혜야, 우리 꼭 살아서 한국 가자. 4월 2일, 지배인은 우리 18명을 3층 숙소에 몰래 모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보이어는 1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아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동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될 겁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배인을 바라봤습니다. 4월 5일 밤 11시, 우리는 이곳을 떠납니다. 상하이로 가서 비행기를 탑니다.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합니다. 혜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배인님,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부모님은요? 제 동생들은요?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가족들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탈출하면 평양에서 조사할 겁니다. 가족들이 고초를 겪을 겁니다. 혜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가서 잘 살면 언젠가는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그때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건 우리 목숨 거는 일입니다. 한 명이라도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말하세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꼭 살아서 자유를 찾읍시다. 지배인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4월 5일은 중국 청명절 연휴입니다. 손님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밤 11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11시 30분에 뒷문으로 나갑니다. 보이어는 술을 먹여서 재울 겁니다. 상하이까지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택시를 여러 대 탈 겁니다. 갈아타면서 갑니다. 400km니까 새벽 6시쯤 도착할 겁니다. 비행기는 오전 9시입니다. 비행기표는요? 이미 샀습니다. 한국 쪽에서 도와줬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명함을 받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여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것. 지배인이 작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주소와 전화번호입니다. 한 명씩 외우세요. 만약 우리가 흩어지면 각자 대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종이를 돌려보며 주소를 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은 최소한으로만 가져가세요. 가방 하나씩만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게 전부입니다. 돈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배인님,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4년 동안 모았습니다. 식당 돈도 조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목숨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손님을 받고, 노래를 부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4월 4일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녀 은혜는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오빠, 새언니, 성민이, 미란이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예요. 통일이 되면 그때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붙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가슴에 품었습니다. 동료 혜진이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미경이도 모두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보낼 수 없는 편지를요. 우리 다 살아남자.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꼭 살아서 한국 가자.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18명의 손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계시다면 우리를 지켜주세요. 누군가가 기도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를 지켜주세요. 부모님, 오빠네 가족도 지켜주세요. 4월 5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디데이였습니다. 그날 하루가 1년처럼 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밤 11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향해 달려야 했습니다. 2016년 4월 5일 밤 11시 30분. 지배인이 뒷문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끼익 소리가 귀청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자, 가자. 조용히. 우리는 한 명씩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식당 뒤편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 왔어. 빨리. 지배인이 손짓했습니다. 택시 3대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5명씩 나눠 탔습니다. 시내로 가주세요. 지배인이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식당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4년 동안 갇혀 살던 곳.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곳. 은혜야, 괜찮아? 옆에 앉은 혜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잡히면 어떡하죠? 죽으면 어떡하죠? 부모님은요? 오빠네 가족은요? 우리 꼭 살아남자. 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난징 기차역 근처였습니다. 여기서 내려. 다른 택시로 갈아타. 지배인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택시를 갈아탔습니다. 이번에는 5대였습니다. 4명씩 나눠 탔습니다. 상하이로 가주세요. 상하이요. 거긴 멀어요. 지배인이 돈뭉치를 보여주자 택시 기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차창 밖은 깜깜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의 불빛만 보였습니다. 제 옆에는 수진이와 미경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셋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쯤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빨리 다녀와. 5분 안에.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은혜야,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상하이까지 아직 200km가 남았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택시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왜 그래요? 앞에 공안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앞에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탄 택시 앞에 지배인이 탄 택시가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공안이 지배인 택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배인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증지엔 신분증을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지배인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공안이 손전등으로 비춰봤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경적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차가 밀리고 있었습니다. 공안이 짜증난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지배인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우리 택시도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공안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3명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하나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제발요. 너희 북한 사람이지? 공안이 물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조선족이에요. 제 친척들. 친척? 네. 사촌 동생들이요. 택시기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들켰다간 본인도 잡혀갈 수 있으니까요. 기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아까 지배인에게 받은 돈 뭉치를 공안에게 내밀었습니다. 공안이 잠시 우리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나쳤습니다. 수진이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뒤를 보니 뒤따라오던 택시 2대가 안 보였습니다. 저기, 뒤에 택시가 없는데요.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잡힌 걸까요? 새벽 4시쯤 지배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택시 기사 휴대폰을 빌려서요. 그래, 알았어. 우리는 계속 간다. 전화를 끄는 지배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뒤에 오던 택시에서 4명이 잡혔다고요. 혜진이, 순이, 영숙이, 정희, 모두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새벽 6시, 드디어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무사해? 지배인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4명이 사라진 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계속 가야 해.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레이시아행 비행기를 타러요. 자유를 향해서요.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새벽 6시. 공항은 벌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중국 사람들, 외국인들,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그 속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일단 화장실로 가. 씻고 정리하자.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물로 세수하고 옷 갈아입어. 최대한 여행객처럼 보여야 해. 우리는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립스틱도 바르고 머리도 빗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평범해 보이려고요. 은혜야, 괜찮아 보여?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너도. 하지만 우리 모두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지배인을 찾았습니다. 지배인은 공항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출국 수속하러 가자. 조심해. 자연스럽게. 우리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앞에 중국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권. 지배인이 우리 여권을 나눠줬습니다. 4년 만에 처음 만져보는 제 여권이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 빨간색 표지에 국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25살 때 사진. 지금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는 그냥 말레이시아 여행 가는 거야. 지배인이 속삭였습니다.
당시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북한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갈 수 있었죠.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이 이 경로를 이용했습니다. 중국 공항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이 말레이시아 여행 간다는 게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에게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펼쳐봤습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여행? 네. 심사관이 컴퓨터를 쳐다봤습니다.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 통과했습니다. 저는 여권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뒤에서 동료들도 하나씩 통과했습니다. 수진이, 미경이, 영희, 정숙이, 선희. 한 명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기다려. 중국 공안들이 달려왔습니다. 순이와 미경이가 심사대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들 수배자야.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겁니다. 아마 난징 식당에서요. 개방, 개방. 공안들이 화장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에 숨은 동료들이 있었던 겁니다. 빨리. 우리는 가야 해. 지배인이 우리를 끌었습니다. 우리는 뛰었습니다. 게이트 쪽으로요.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와 미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저희 조선족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우리도 다 잡힙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뛰었습니다. 게이트 18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 탑승권 주세요. 직원에게 탑승권을 보여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지배인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세었습니다. 12, 18명에서 12명이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상하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중국이 멀어졌습니다. 북한도 멀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수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울었습니다. 해냈어. 수진이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6명을 잃었습니다. 가족들도 북에 두고 왔습니다. 내 시간을 날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평양을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 은혜를 용서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계속 빌었습니다. 오후 1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무비자라 간단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뜨거운 햇살. 지배인님, 이제 어떻게 해요? 한국 대사관에 전화한다. 지배인이 공중전화로 갔습니다. 외우고 온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대사관입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입니다. 도와주세요. 30분 뒤 검은색 승용차가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대사관으로 모시겠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사님의 따뜻한 미소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살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으로요. 2016년 4월 8일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14명은 따로 마련된 차량에 올랐습니다.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환한 네온사인, 사람들. 와, 이게 남한이구나. 수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도 없었고, 미군이 거리를 활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탈북 경위를 물었습니다. 혹시 북한 간첩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힘들죠? 조금만 참으세요. 절차예요.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밥도 잘 나왔습니다. 쌀밥, 고기, 김치, 된장찌개. 4년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한식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센터였습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교육받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원에서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어 맞춤법, 컴퓨터 사용법, 은행 이용법, 지하철 타는 법, 취업 준비, 심리 상담.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스마트폰 쓰는 것도 어려웠고, 인터넷도 신기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은혜 씨, 천천히 배우면 돼요. 다들 그래요.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원에는 저희 말고도 다른 탈북자들이 많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 중국에서 10년을 숨어 살다 온 사람, 어린 자녀와 함께 온 여자, 혼자 온 할머니, 모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다는 것. 밤이면 우리는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마 조사받았을 거야. 우리가 탈출했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아빠.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오빠네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조카 성민이, 미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동강변을 산책하던 어린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3개월 뒤,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었습니다. 집도 알아봐줬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나원 선생님들이 배웅해 주셨습니다. 처음 받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보며 울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처음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계산하는 법을 배우고 손님을 응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받았습니다. 4년 동안 중국에서 착취당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탈북한 지 9년이 됐습니다. 저는 같이 탈북한 친구 둘과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 악몽을 꿉니다. 보위부에 쫓기는 꿈.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면 자유로운 공기가 느껴집니다. 하늘을 보면 자유로운 새들이 날아갑니다. 거리에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옵니다. 미사일 발사, 핵실험, 김정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2,500만 명의 동포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오빠네 가족은 무사할까요? 혹시 정치범 수용소로 가지는 않았을까요? 브로커를 통해 연락할 수 있지만 잘못했다간 멀쩡히 계시다가 되려 화를 입힐 수 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사하시길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함께 탈북했던 동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순이와 미경이는 북으로 송환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있을까요? 혜진이와 영숙이는 결국 도망쳤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아남은 14명 동료들과는 가끔 만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우리는 생사를 함께한 전우니까요. 여러분, 저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게 자유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모든 게 통제됩니다. 국가가 허락해야만 숨 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자유를 지켜주세요. 북한 동포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세요. 언젠가 통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저는 평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부모님을 안아드리고 오빠네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대동강변을 함께 걸으며 자유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여태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전부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 거예요.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에서 자유인이 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입니다.